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한데요. 신장이 망가지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는 소변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다 숨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혹시나 하는 관점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신장병을 예방하고 콩팥에 껴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해독하는 수분 공급, 그리고 이뇨작용, 염증 완화, 이 3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신장은 우리 몸의 생화학 정제 공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손상되거나 저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신장 질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성 신손상이죠. 신장이 이제 급하게 망가진 건데요. 갑작스럽게 신장 기능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급성 신손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탈수,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마라톤 같이라든가 지나친 운동이라든가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급성으로 찾아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약물, 그래 진통 소염제라든가 항생제를 드시고 난 후에 감기 같이 이렇게 감염성 질환, 그래서 간혹 이 감염성 질환의 경우가 이제 급성으로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모기에 이제 감기가 이제 오게 되면 우리는 인후염이라고 해서 목이 굉장히 아프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세균이 우리 몸속에 깊이 들어가서 신장까지 침투를 해서 심장에 염증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임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장에 감기가 걸렸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신장의 감기가 그냥 감기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악화가 됐을 경우에 신장이 너무 순식간에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급성 신장염 이제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자.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성이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성 신장 질환이 문제가 됩니다. 이 만성 신장 질환은 3개월 이상 신장 기능이 점진적으로 이제 약화가 돼서 차츰차츰 나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원인이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많이 생겨나는 만성 염증, 그 다음에 독소 축적,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신장 기능이 점차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만성 신질환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 말기 단계에 가서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신장 기능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상태. 그래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이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만성 신장 질환, 만성 신부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10명 중에 1명이 바로 이런 만성 신장 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매년 2배 이상으로 이제 이 만성 신부전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을 우리는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서구화된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의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 이런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신장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그 소변을 배설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신장은 단순한 그 어떤 소변 생성 기관이 아니다. 마치 24시간 작동하는 생체 화학 정제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이 아니라 여기 뒤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숨은 곳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신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신장의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그 독소를 해독하는 해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는 독소는 크게 물에 녹는 수용
수용성 독소하고 기름에 녹는 이제 지질 독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신장은 그 중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를 이렇게 배출을 해주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물을 이제 많이 복용했을 때 약물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전부 다 소변으로 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이런 독소 배출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전해질 균형을 마쿠에서 조절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게 됐을 경우에 물이 탈수가 되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져서 몸에 부종이 생긴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한다. 그리고 신장이 또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혈압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염분과 수분 조절을 이렇게 해가면서 혈압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또 중요한 역할은 혈액, 적혈구 생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떠나는 그 소변을 맨 마지막에 신장에서 체크를 해서 신장에 들어와 있는 이 산소의 포화도를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면 산소를 실어 나르는 적혈구가 부족하다고 보고 바로 혈액을 만드는 골수라는 기관에 전령을 내보내는데 이 전령의 이름이 에리스로포에친 EPO라고 하는 전령을 내보내서 혈액을 만들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안 좋게 되면 바로 이 기능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산소 부족 증상에 시달리게 되면서 몸 전체가 같이 이렇게 또 쇠약해지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칼슘과 인,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미네랄인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것을 신장에서 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신장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런 일들이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장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 때까지 좀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한데요. 항상 이렇게 이런 우리 몸에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좀 의심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이런 이 건강 관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신장이 망가지는 초기 증상 중에 하나는 소변의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계속 거품 소변이 나온다든가 소변량이 줄어든다든가 또 소변을 보고 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또 잔뇨감이 남아서 또 소변을 또 보게 된다든가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면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잦은 야뇨증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신장이 약해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수분 처리를 올바로 하지 못하면서 이제 부종이 나타나는데 양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발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나고 그것이 쉽게 풀어지지 않는 양말을 벗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도 그 자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눈 밑이 이렇게 부종이 이렇게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피로감이 나타나죠. 이 혈액이 부족해서 그 빈혈 증상과 유사한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무력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자꾸 어질어질한 혀눈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몸 안에 독소들이 축적이 되면서 피부가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가 가렵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식욕이 떨어지거나 구역질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은 혈액의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자꾸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러한 증상들 위에도 여러 가지 신장이 망가질 때 일어나는 증상들은 대개는 다 숨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건강 염려증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들이 여러 날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한번 혹시나 하는 관점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장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뇨와 고혈압이 신장의 가장 큰 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염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몸 안에 수분 축적이 너무 많게 되면 역시 신장의 부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이렇게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단백질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소라든가 크레아티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신장에서 해독을 해야지 되는데 단백질 섭취가 이제 과잉, 특히 육류 단백질이 과잉으로 섭취됐을 때 결과론적으로 신장의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산성식품, 가공식품 이런 거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혈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으로 알려진 저는 인산염이라든가 또 이 칼륨 첨가물들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신장에 여러 가지 부담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분을 좀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과잉 수분 섭취는 오히려 부종을 유발하고 이제 이래 하기 때문에 요즘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해갖고 그냥 무작정 되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요.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를 해서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정도의 수분 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하나 신장을 관리하면서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일광욕을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신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뒤에 있다고 그러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신장은 안방마님일까요? 뒷방마님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뒷방마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뒷방마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뒷방마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햇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거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게 되면 몸에 추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따뜻한 물에 반신욕하고 조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일광욕 하는 거, 햇살을 만나는 것을 절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하나의 건강 신호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식습관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대사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pH가 4.5에서 5.5 정도까지 이게 떨어지면 소변이 산성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조로 이제 pH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4 까지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그 정 가운데 7이죠. 7이 이제 우리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7에서 14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알칼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7에서 1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H 1이 산성이 가장 강한 상태고요. pH 14가 알칼리가 가장 강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액은 pH 7.4가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혈액은 호메오스타시스 pH 7.4라고 하는 항상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4라고 얘기하면 0.4만큼 알칼리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소변이 산성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pH 4.5에서 5.5 그 이제 7에서 그만큼 지금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혈액의 입장에서는 pH 7.4를 지켜내야지 되는데 자꾸 혈액이 산성화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산성 물질을 소변으로 버려야지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소변이 산성화된 어떤 소변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산성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칼슘이 이제 알칼리성이니까 이것을 혈액에다 섞거나 아니면은 산성화되어 있는 혈액을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그 산성 물질을 전부 다 소변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산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산성비를 맞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염이 생기니까 우리 산성비를 맞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산성 소변이 자꾸 되게 되면 신장은 자꾸 이렇게 녹아내리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산성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성 신장병이 급증한다고도 이야기도 드렸고 많이 참 염려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당뇨병이 이제 대폭 증가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당뇨로 인해서 신장의 모세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는 그래서 만성 질환의 원인의 약 40에서 45%가 당뇨 때문에 생겨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혈압이 이제 높아지면서 신장의 미세혈관이라고 얘기하는 사구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암정을 받으면서 이제 혈압이 안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은 신장이 무너지는 위험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공식품이죠. 인스턴트 식품, 고단백, 저질, 식단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혈을 만들고 혈관을 다 틀어막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인산염, 나트륨, 인공 첨가물, 고단백 이런 섭취가 이제 증가되면서 결국은 신장의 전해질 균형과 질소 노폐물 처리에 이제 부담을 받게 되고 결국은 콩팥에 독소가 쌓이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물 남용, 신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약국에 있는 취급하고 있는 약들, 화학적으로 만드는 이런 약들을 이제 약효의 문제에서 바라보지 말고요. 부작용의 문제에서 쳐다보면 절반은 간에 부담을 주고 절반은 신장에 부담을 준다 할 정도로 이 약물들은 대부분의 신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진통소염제, 항생제, 또 일부 한약제의 그 중금속이 이게 잔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장에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약국에서 진통제를 자주 사서 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다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아주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은 단순히 어떤 특정 장기뿐만 아니라 전신의 그 대사 밸런스, 신진대사죠. 이거를 안정시키고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음식이 결국은 신장에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 그 우리 십자학화 채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항암작용, 항염, 염증 없애주는 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하면 십자학화 채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십자학화 채소, 브로콜리라든가 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른 어떤 채소류보다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이런 경로를 활성화해 주어서 결국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류지만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것들은 이 안에 그 아주 유익한 그런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 케르세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염증을 조절하고 모세혈관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에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의 간접적인 보호작용도 뛰어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신장의 염증이라든가 단백뇨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수박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에다가 해독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액 정화 능력을 갖고 있는 마늘 이 두 개를 합쳐서 수박과 마늘을 이렇게 끓여서 주스만 뽑아내면 이제 저는 이걸 수박 마늘 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
거기에다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식초를 조금 섞어서 여름철 음료로 이렇게 쭉 사용하시면 아주 신장 해독에도 매우 뛰어나고 몸의 여러 가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자 우린물. 그래서 감자를 썰어서 물속에다 담궈 놔두고 하루 저녁 정도 지나면 감자 물이 우러나는데 그 물을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다가 우리 요즘 많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레몬을 거기다 하나를 짜 놓아서 감자 우린물과 레몬 물을 섞었는 요 물을 매일같이 드시게 되면 이 감자 우린물은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알칼리수입니다. 그래서 pH 7.4에 가장 정조준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자가 우려내는 과정에서 감자에 있는 비타민C, 레몬에 있는 비타민C가 합쳐지면서 우리 여러 가지 그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됐을 때는 또 역시 알칼리성 반응으로 pH를 안정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자 우린물과 레몬물을 섞었는 이런 물, 그 다음에 수박 마늘탕 이제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장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동시에 그 어떤 효과를 보이는 과일은 단순히 비타민 정도를 넘어서 항산화, 항염, 이뇨작용, 대사 안정 기능을 갖춘 이런 과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일의 색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역시 이 뛰어난 과일하면 우선 블루베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 뇌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슈퍼베리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로 평가받을 정도로 블루베리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이유는 이 안에 이 안토시아닌이나 시아닌, 그래 혈관 보호라든가 염증을 억제해주는 이제 이런 작용들이 사구체를 안정화시켜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도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이제 레스베라트롤이라든가 이제 이런 성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포도의 껍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포도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신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수박 마늘탕을 추천드렸듯이 저는 이 수박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올 여름에 정말 수박 값이 저렴하게 이 시절에 올 여름 내내 수박을 좀 많이 드시어서 우리 콩팥을 건강하게 만들고 콩팥에 껴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해독하는 그런 계절로 올해 좀 뭐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박은 수분 공급 그리고 이뇨작용, 염증 완화 이 3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박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신장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매우 뛰어난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수분을 갖고 있죠. 수박은. 그러면서도 칼륨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을 이제 완화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혈류를 순환을 이렇게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건데, 단지 이미 신장에 질환이 생겨서 신부전 상태로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은 칼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수박을 활용한 방법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또 이 사과가 좋습니다. 이 사과는 알칼리성 과일이죠.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장 보조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사과에 있는 그 펙틴이라고 하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죠. 이것이 장내 독소를 흡착해서 이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과에 들어있는 말릭산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신장 대사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모두 낮추는 작용이 이 사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과는 이 껍질째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찌기 쉬운 이유와 살 빼기 어려운 이유요. 제가 실은 다이어트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다 됐냐면, 저는 원래 항상 살이 잘 찌는 통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산 후에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크게 감량을 했고요.
21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보면서 빼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맨날 보던 사람들이 한 20kg 이상 빠지면은 진짜 못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 먹은 거 나도 좀 해줘. 그래서 막 와가지고 이렇게 나도 줘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살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금연만큼이나 어려운 게 다이어트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속만 뻗으면 먹을 게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전화도 뭐예요. 손가락만 띠디딕 하면은 바로 맛있는 게 우리 집으로 오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운동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우린 대부분 막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면서 내가 굳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참 힘든 다이어트 같습니다. 살 찌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 안 찌는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단백질이 굉장히 예전에는 막 고기 같은 경우 살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60kg 나간다. 그러면 한 60g 정도 의 단백질을 꼭 먹어줘야지 근육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어차피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만 단백질에서 기름은 좀 쪽 뺀 거 고단백 위주로 드셔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뭐 수육이라던가 닭가슴살이라던가 생선류 같은 것들은 지방이 적으니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고요. 또 요즘에 조금 제가 홀대받아서 안타까운 식품이 백미예요. 요즘 혈당 체크하는 게 유행을 하면서 백미가 혈당을 많이 올려. 그러니까 백미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미를 먹으면 물론 더 좋죠. 근데 현미가 없는 경우에는 백미가 차라리 그거 안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뭐 이것저것 주워 먹는 것보다는 백미 먹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미 너무 홀대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다이어트라면 적게 먹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그럼 천천히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드렸던 답변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먹고 나서 뇌가 인지를 해서 나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먹었을 적에 그거를 그만 먹는 걸 인지를 하려고 천천히 먹는 거고 빨리 먹는 거는 대신에 내가 빨리 먹되 조금만 먹으면 그건 살 안 쪄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창 산후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방법을 썼어요. 제가 예전에는 저는 항상 고민이었던 게 제가 첫째를 낳고 궁금했던 게 아니 왜 애는 나왔는데 내 체중은 그대로이며 나는 먹는 양을 요만큼이나 줄였는데 왜 나는 70에서 한 69 정도까지만 빠지고 그대로 있는 거지? 이렇게나 음식을 많이 줄였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래서 결국 한약으로 빼고 나중에 둘째 아기를 낳고 그 당시에 만났었던 산후도우미 분한테 이제 둘째 또 낳았다고 또 좀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니까 전화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나 그때 산모님 엄청 많이 드셔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밥 한 공기니까 이 정도만 먹으면 적당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산모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많은 양이었던 거고 이제 남들이 보기엔 되게 한 사발씩 먹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서는 이제 그게 한 공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임산부 때보단 많이 줄인 거였거든요. 임산부 때 제가 요만큼을 먹으면서 70kg대를 유지를 했어요. 저는 요 정도를 먹으면 이제 60kg대를 유지하는 몸이었던 거고 근데 내가 50kg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나는 이걸 더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양이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먹다 중간에 반쯤 먹었는데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쯤 내가 평소에 먹었지 라고 생각하는 걸 중간에 이렇게 다 놓고서 요거를 한 두어 숟가락 먹다가 바쁘네 하고 일어나서 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일 한 10분 20분 하고 와서 돌아오다 보면은 이미 상은 치워 나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배불러서 이제 음식은 다 식어서 안 먹게 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단백질 쉐이크가 한번 유행을 하면서 땡땡땡 다이어트라고 유행을 하면서 많이 드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내가 바깥에서 안 좋은 외식을 먹느니 그거라도 먹는 게 낫다라는 거지 단백질 쉐이크는 포만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계란 흰자 내지는 닭가슴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배가 쉽게 꺼집니다. 단백질 쉐이크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몸을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빨리 흡수되는 걸로 헬스 마치고 운동 마치고 30분 안에 바로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 쉐이크예요. 얘는 원래 개발 자체가 살 찌려는 사람들이 쉽게 먹으려고 만든 거지 살을 빼려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음식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두유, 요거트 이런 거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중 제품이 당이 의외로 되게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 먹는 요거트, 두유 이런 거는 의외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그런 거 드시려면 무설탕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제로 칼로리 식품들 많이들 드시죠. 얘가 되게 논란이 아직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를 먹으면은 몸 속에서 나 이거 당분 들어왔네, 인슐린 분비해, 이런 식으로 몸에서는 이제 당분이 들어올 걸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 버리면 얘가 오히려 단 음식을 더 당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제일 좋은 음료수는 사실 물입니다. 내가 콜라나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를 물로 바꿔가되 그 중에 내가 조금 힘들고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 날 있고 한 번은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제로로 대체해서 숫자를 줄여서 조금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이거 장기적으로보다는 한두 번씩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약이나 운동 없이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라면 우선은 칼로리를 일단 줄여야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먹는 양을 줄이는 거랑요. 두 번째는 먹는 음식의 종류를 줄이는 거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막 생활을 바쁘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게. 내가 허기진 걸 모르게. 그래서 한 70%씩만 먹고 그 허기짐을 내가 좀 참아내고 하면은 몸무게가 줄 수 있는데 그게 힘드니까 포만감이 좋은 음식들로 내가 먹는 식단을 종류를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백미를 내가 위주로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양은 줄이되 포만감은 비슷할 수 있는 현미 같은 걸 주로 먹고요. 내가 좀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의 야채라던가 섬유질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빵을 먹었다면 호밀빵으로 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다 보면 양이 좀 줄어도 허기짐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을 줄이고 음식의 종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외로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살 안 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꼭 다이어트 할 때 끊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떡이랑 고구마랑 과일이거든요. 과일이 뭐 초콜릿이나 과자보다는 좋은 간식이다 이거지 얘도 사실 당분이에요. 과일이나 주스 이런 것도 달콤한 음식들이라서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리고 떡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밥을 꽁꽁꽁 뭉쳐서 만드는 게 떡이죠. 그래서 부피가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구마는 얘가 의외로 GI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 중에 하나라서 내가 먹으려면 요만큼만 드시지 요거 이상 고구마를 많이 드시면 다 얘도 살로 갑니다. 위고비 요즘 많이들 하시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사를 맞아서 내가 나의 소화관 운동이 조금 천천히 되게 해서 이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하게 만드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불편 없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장관 쪽 부작용, 예를 들어 구토를 한다던가 속이 메스껍다던가 아니면 변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던가 배가 빵빵해지다던가 소화가 천천히 되고 소화관 운동이 느려지면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약한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진짜 효과가 있냐고요? 그럼요. 네, 저는 여태까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거의 한 10년 이상을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모든 종류의 다이어트를 모두 실패하고 유일하게 성공했던 게 다이어트 한약이었어요. 그래서 약이 들어가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막 바짝 긴장을 했을 때가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커피 먹었을 적에 느껴지는 느낌이나 내가 잔뜩 긴장을 했을 적에 싸움 직전의 상태일 때가 교감신경 쪽이 흥분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왜 가장 쉬운 다이어트 방법은 스트레스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마음고생 심하면 입맛이 뚝뚝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또 활성화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야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밥이 입으로 넘어가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 몸한테 인지를 시켜줘서 입맛이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양약이나 한약이나 교감신경의 흥분을 이용한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얘가 들어가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했을 적에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통이라던가 소화가 안 좋다던가
있다던가 아니면 대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조금 이거를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좀 약한 부분을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약재가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상위신경으로, 말초신경이 아니라 뇌 쪽으로, 중추신경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강력하고 부작용도 대신 더 클 수 있고 요렇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한 달에 체중의 한 5% 정도를 감량한다. 내가 운동이나 식단이나 하지 않아도 한 60kg 여성이면은 한 3kg 정도는 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양약이든 한약이든 위고비든 뭐든 다 문제가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언젠간 내가 결국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저희가 좀 편하게 뺄 수 있는, 당신이 여태까지 내려갈 수 없었던 몸무게로 만들어는 드릴 건데 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요거를 가지고 식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을 적에 식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재세팅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입맛을 길들여 놓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뺐든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양 자체가 줄어요. 입맛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요만큼 먹어야 배부르다고 느꼈으면 다이어트 한약이든 양약이든 먹으면 음식 생각이 없어요. 별로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는데 봤자 양이 한 두어 숟가락 들어가고 끝나네, 이렇게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점점 한 달, 두 달 반복이 될수록 이런 느낌이 점점 둔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혼자 이거를 참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얘가 또 그렇게 막 힘들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의 몸은 한 6개월 정도의 체중을 내 몸의 평균으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두세 달 정도 걸쳐서 빼놓고 한두 달 정도 내가 약을 뛸 때 조금만 더 내가 참아주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일상처럼 살아도 내가 평상시 크게 일상에 지장 받거나 식욕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지내면 유지가 되더라고요. 의외로 다이어트를 했을 적에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한 반쯤 되고요.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반쯤 돼요. 근데 실패하시는 분들은 항상 실패를 하시는 게 이 마인드 세팅을 안 하고 내가 예전에 했던, 내가 70kg였을 적에 했던 생활 방식이나 운동이나 식단을 그대로 반복을 하시니까 자꾸 그쪽으로 몸무게가 고정이 되어 가려고 하죠. 콩팥 신장 질환이 늘고 있는 이유는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질병률, 발병률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암 생존율만 이제 높여지고 있는데, 그건 또 터무니없는 통계치가 나오죠. 120%, 150% 이렇게. 왜냐하면 생존율 완치율이 그 나이대 연령대에 다른 그 전혀 질병과 상관없이 살아남고 있는 그 수명을 갖다가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통계치가 주는 오류인데 이건 미국에서부터 주는 거라서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효과가 있게 보이는 거지만 실상 유방암이나 이런 자궁암의 생존율은 아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암들과 마찬가지로요, 이 신장암, 콩팥 질환은 단순히 콩팥이라는 기관이 안 좋아져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콩팥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간과 기본적으로 콩팥,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해독을 해주는 기관을 하죠. 간이 먼저 독소를 첫 번째로 감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한다면 콩팥은 그거를 조금 도와줘서 완충 역할을 해줘서 특히나 혈액을 걸러가지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해주는, 혈액을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이게 평균 5리터씩이 도는데 계속 이게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콩팥이 하는 일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인해서 콩팥이 두 개가 있다라고 자연치유나 오래된 전통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콩팥을 하나를 이식을 해도 생존을 또 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이고요. 그래서 이 콩팥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게 사구체 여과율이에요. 뭐 아니면 크레아틴이라든지 이 단백질 그 수치, 사구체라는 모세혈관의 덩어리가 이 콩팥에 있는데 현대의학에서 밝힌 것은 약 100만 개씩 있다. 이게 세뇨관과 함께 사구체가 각각 100만 개씩이니까 약 200만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게 계속 일을 하면서 혈액을 걸러주고 노폐물을 밖으로 보내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독소가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에 독소가 안 쌓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신장 기능이, 콩팥 기능이 약화를 시키는 것은 유전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게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은 정말 5%에 불과하고요. 콩팥은 나머지는 계속 쌓이고 쌓여서, 즉 이게 뭐예요? 고혈압과 당뇨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탁해지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당 수치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엔 콩팥 질환 환자들이 많아져서 진단명으로 하면은 물혹이 있다. 이걸 뭐 다낭신이라고 하고 사구체 신염, 사구체라는 거에 대한 염증이 생겼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단명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걸 갖다가 진단을 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콩팥도 침묵의 살인자다라는 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 강연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이미 여러분에게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콩팥도 회복할 수가 있다. 어떠한 건강 정보들을 많이 보시면 한 번 망가진 콩팥은 회복이 안 된다라고 겁을 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번 강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콩팥은 신호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미 왔을 때 진단했을 때는 늦었다. 이미 10에서 20% 망가지고 그 망가진 거 회복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현재 현대의학에서 기준점을 5단계로 보통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보통 사구체 여과율 그 퍼센테이지와 크레아틴으로 하는데 이 크레아틴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근육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하나의 물질인데 콩팥에서만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콩팥의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건데 신호가 대표적인 게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구분하기가. 두통, 어지러움, 뭐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흐릿하게 보이든지 여러 개로 보인다든지 그리고 계속 졸린다든지 그리고 가장 콩팥 기능이 안 좋았을 때 오는 게 부종. 근데 이거 간도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 얼굴이 다른 때보다 더 조금은 까맣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햇볕을 많이 쐬고 왔거든요.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금 유럽 지역을 돌고 있는데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햇볕이 따뜻한 나라들. 근데 가면요, 정말로 그 선크림 바르는 분들 못 봐요. 정말로 선텐이 어떻게든 햇볕을 더 받으려고 하고, 태닝을 다르려고 오일 정도 바르지, 우리나라처럼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문화는 없다. 왜 뜬금없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콩팥이 망가지게 하는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불편하시겠지만, 피부를 갖다가 지금 탄력 있게 만들고, 내 현재 갖고 있는, 그래서 뭐, 가속노화, 저속노화, 이런 얘기가 노화 방지가 지금 계속 화두로 건강 분야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화장품 분야에서는 계속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는 피부, 탄력 있는 피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피부가 흡수하는 중금속이나 각종 화학 물질들이 간과 콩팥을 병들게 한다. 더 나아가서 치매로까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기전은 나와 있습니다. 유제품이 유방암을 갖고 온다라는 게 밝혀졌듯이. 그래서 저는 콩팥을 갖다가 먼저 회복을 시킬 방법은 가장 먼저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화장 진짜 안 먹은 날 있거든요. 그 화장만 해도 피부 트러블 날 때 있고 이게 생리전 증후군을 떠나서 아니면 완경이 와고 나서도 피부가 뒤집어지신 분들 많아요. 그때는 저는 가장 먼저 상담 오면요, 그런 여성분들한테는 화장, 향수, 파마 요거 먼저 중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중단하고 그냥 채소가 실천했는데도 그렇게 꿈쩍 안 하던 혈당 수치 아니면 콩팥 수치 개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경국적으로 이런 게 계속 병원 데이터에 안 쌓이는 게 안 아프신 분들 아니면 더 이상 수치에 집착하고 연연 안 하신 분들은 안 가요. 그리고 좋아지더라도 그 얘기를 기록을 안 합니다. 선크림을 중단했어요. 화장을 안 해요. 파마를 안 해요. 근데 이런 연구 논문들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아직 메타 분석에 의해서 나오기까지는 어렵죠. 그리고 왜냐면 이건 연구비 지원이 다각도로 될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화장품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선크림이 치매를 유발하는 기전이 있다. 근데 알아요. 계속 그래서 선크림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 겁니다. 중금속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과학자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콩팥이 안 좋아질 때 주는 신호는 부종도 있습니다만 피부 트러블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라. 염색을 했을 때 내가 눈이 따갑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두통이 심하다면 그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특히 뭐 커피로 인한 두통, 피부 트러블, 변비 이러한 게 다 콩팥이 나 지금 힘들어라고 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것들만 제거를 해주면요, 회복을 해요. 자꾸 회복이 안 된다라고 그걸 주입을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 봐도 수치가 좋아지고 경과가 좋아지는데 이거를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이게 감춰질 진실이 아닌데, 그래서 절대로 콩팥은 이거는 한번 망가지면 안 된다더라는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현재 몸이 주는 신호들, 이게 뇌졸중과도 비슷해요. 간이 안 좋을 때도 오는 신호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때 저는 또 말씀드리잖아요. CT 찍으면 콩팥이 힘들어요. 조영제 배출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배출하면 다행이에요. 배출도 또 잘 안 돼요. 몸에 남아요. 그럼 계속 아픈 거죠. 그게 결국에는 루푸스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또 진단을 받고, 류마티스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서요, 조금은 불편하고 인식 전환이 돼야 되겠으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근거 자료는 다 이미 나와 있고, 분명히 이러한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즉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혈액이 5리터라면 림프액은 15리터나 우리 몸에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림프 시스템을 회복을 했을 때 콩팥을 회복시키는, 왜냐면 콩팥은 모세혈관들을 기본 바탕으로 이게 배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능력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게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상수도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이라면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게 림프 시스템이에요. 배출해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이죠. 그리고 이 림프 주머니에 이 쓰레기들이 쌓인 게 배출을 못하고 노폐물들이 쌓여서 3cm 이상, 1cm 이상 막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종양으로 검사를 받고 진단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먼저 완전 배출을 시켜주기만 해도 반드시 우리 콩팥은 회복하고 그러한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콩팥의 5단계 마지막, 즉 4단계 정도 가면 병원에서 이제 혈액투석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3명 중에 1명 걸로 주위에 이렇게 혈액투석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도 3명 중에 1병. 그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은 그건 기본으로 이제는 둘 중에 1명은 먹고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이 돼서 정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수준이 돼 있는데도 약 먹는 사람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느냐를 한번 그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콩팥도 마지막의 혈액투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투석이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희망으로 들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요, 반대로 혈액투석 10년, 30년 했을 때 그 끝은요, 진단명에는 대부분이 신부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콩팥이 문제가 아니고 신부전으로 사망되는 진단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장질환이 오는 거죠. 합병증으로. 아니면 폐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이 폐렴이 많은 것도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이 와요. 그러니까 눈이 먼다든지 손발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칼륨 수치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니까 결국에는 칼륨의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나트륨, 칼륨, 그리고 칼슘, 이 역할들이 맞아야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심부전, 심장마비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니면 장내 출혈이 심해서 그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대부분 결말이 암 환자들하고 같아요. 그러면 그 끔찍한 세월들 동안에 물론 그렇게라도 오랜 시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의료 산업이 만들어낸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이유로 인간의 삶의 수준과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장질환, 콩팥질환들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이런 끔찍한 일에 당한다. 중환자실에서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누워있고, 무식 상태로, 뇌사 상태로, 코마 상태로, 체외 이제 생명 유지술 장치에 의해서 그거를 혈액 투석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 하나가 제 책에도 조금 언급도 하고 강연도 이렇게 몇 번 드렸던 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심을 좀 가져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불필요하게 연명치료, 왜 이거는 더 이상 연명의료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콩팥 혈액 투석도 과연 어디까지 치료로 봐야 되느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만 계속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과연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살아가느냐라는 얘기까지가 가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완전한 건강을 가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그런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가족들 알아보지도 못하고 면회를 왔다 갔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이 떨어지는 수준이 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그거를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검색만 하셔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번 기회에 거기까지 콩팥 질환의 끝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해놓으면 그나마 내 삶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드립니다. 우리 망가진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것 하면 저는 당연히 채소 과일이겠죠. 그래서 이건 다 헷갈리시는 정보예요. 물론 무조건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환자들에 대해서 채소 과일을 제한을 시키는데 칼륨 수치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작용은 뭘로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얘기대로면 많은 임상 경험들의 그 자료들도 보고 제 예방원 상담 환자들을 보면 4단계, 5단계 혈액투석 받다가 이건 못하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이 채소과일식 착즙을 먹고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녹즙을 먹고 위암 환자들이 좋아지듯이 콩팥이 다시 회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책에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녹즙을 먹어라 아니면은 케일 주스나 샐러리 주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단계별로 그게 다 상의를 하셔야 돼요. 전문가와. 병원에서 그걸 해주면 가장 좋죠. 그걸 해주시는 전문의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새는 영양사가 병원에 있고 사회복지사까지 있어서 통합의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불필요한 치료는 돈들 아끼고 식생활 습관으로 훨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야죠. 근데 그 돈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상담비도 안 줘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바로 녹즙이나 하지 마시고 그래서 CCA 주스를 말씀드린 건데 이 이전에 하셔야 될 게 뭐냐? 레몬수예요. 제가 그 몇 년 동안 계속 유행을 시켜서 제 기업들이 팔게 만든 것 중 하나가 CCA 주스와 함께 레몬 착즙 입니다. 그러니까 레몬수를 드셔라. 하루 시작을 할 때 음양탕 물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레몬수를 드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레몬은 몸을 산성화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신장, 즉 콩팥은 석회화된 모세혈관들 때문에 이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수치가 나오는 거니까 이 석회화 시키는 것, 뭐 50개는 원인도 석회화라고 하잖아요. 칼슘이 부족하면 이게 되려 석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되게 좀 모순적인 게 되게 많아요. 병원에서는 칼슘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데서는 또 파는 단체에서는 영양제 중에 칼슘 꼭 먹으라고 하고 근데 이 석회화를 만드는 게 칼슘이 원인이지만 결국에는 칼슘 부족 때문에 생긴다라는 기전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 영양제나 약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레몬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이런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즉 유기산, 구연산, 인,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레몬산, 사과에도 많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레몬수만 꾸준히 드셔도 콩팥이 회복을 한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뇌혈관 질환, 뭐 심장 질환, 변비, 암 모든 게 좋아집니다. 왜? 혈관의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이 잘 나가야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을 내가 먹는 게 아직은 부담스러우신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레몬수부터 시작해 보세요. 레몬을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스퀴즈해서 그 즙을 먹는 겁니다. 즙도 물과 희석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물을 잘 희석해서. 이거는 제가 레몬 편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좀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콩팥 환자분들은 반드시 레몬수를 실천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꼭 콩팥 환자들 뿐만 아니라 저는 예방원 오신 분들 그리고 제 강연 기본으로 현재 지금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면 특히나 아프다는 건 간과 콩팥 해독해주는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끊으시라고 하는 게 커피랑 영양제 그리고 유제품이에요. 술, 담배는 그거는 선택사항이라서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이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노폐물을 걸러서 내보내야 되는데 커피가 약물인 카페인과 발암물질인 화학물질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활발히 한다는 건 동시에 갈증을 유발시킨다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갖고 와요. 그 동시에 어떤 것도 있겠어요?
크레아틴 수치,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에 나오는 단백질인데 이게 뭘로 인해서 많이 그게 발생이 된다? 육류 섭취에서 많이 또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습관 면에서 요것들만 조금 제한을 해보세요. 100일만 해보세요. 100일만. 평생 끊으라는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초초초 가공식품들이죠. 간과 콩팥이 해독할 수 없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과 동시에 MSG 논란. 지금은 MSG라는 말을 아예 못 쓰게 만들었는데 글루탄산 나트륨, L글루탄산 나트륨 식품 성분표에 들어있는 게 그게 MSG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원이었죠. 다시마에서. 그리고 지금은 사탕수수에서 이거를 정제해서 추출해냈으니까 몸에 무해하다라고 결론을 자꾸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도 있지만 글루타메이트처럼 이게 이제 글루탐산인데 이게 우리 몸에 전반적인 작용을 하는 효소입니다. 근데 콩팥에도 이 기능을 갖다가 콩팥이 걸러주는 기능인데 이게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간에는 글루타치온이 그 기능을 한다면 콩팥에는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인공적인 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부터 해서 틱장애, 여러 가지 인지장애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음모론이 아니고 백신이라든지 이런 MSG, 인공감미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루탄산 나트륨뿐만 아니라 아스판탄, 아세선파칼륨, 스테비아 이런 인공감미료도 드시면 안 된다고 강조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콩팥 환자들은 특히나 이런 인공 조미료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반드시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혈액투석 나 받기 싫은데 하시면서 계속 커피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 찾아 먹고 간과 콩팥을 살리는 영양제가 있었다면 혈액투석을 받으신 분도 없어야죠, 여러분. 자명한 사실이에요. 어떠한 약물도 간과 콩팥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 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효능과 효험을 계속 강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한약도 약이거든요. 그나마 자연에서 정말 와서 약재를 자연에서 온 걸 건조시키고 말린 거를 물에 달여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확인이 됐던 거죠. 이게 어떻게 원리로 하는지. 생약화, 물질 모든 것들이 현대 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자연에서 온 채소 과일이다. 왜? 40도에서부터 효소 효모는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데쳐서 먹었을 때 칼륨 수치는 떨어질지언정 다른 수치도 다 같이 떨어진다.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그래서 콩팥 환자들이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근데 그 외에서는 자연 치유하시는 의사분들이 하는 곳에서는 다 완치한 사례도 있고 이게 더 이상 민간요법이나 통합요법으로 대체요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인의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라. 반드시 좋아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저는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전파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강연 올 때는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자기계발서로 인사를 드렸어요. 즉 건강한데 왜 뜬금없이 자기계발서냐? 결국에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인사드리는 게 7번째 책입니다. 벌써 완전 건강 3단소라는 제목인데 완벽할 건강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책에서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방법론보다는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근데 좀 더 쉽게 썼어요. Q&A 형식으로 총 60개의 질문으로 제가 지난 수년간 그리고 1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채소과일식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들, 가장 궁금하셨던 것들, 이런 강연을 보고 실천하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60가지로 압축하고 선정해서 했는데 책을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하루에 3개의 질문씩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20일이거든요. 근데 3개도 읽기 어려워? 그러면 하루에 2개씩만 읽으시면 30일, 한 달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2개, 3개씩 읽으시면서 실천을 함께 해보시라는 거예요. 채소과일식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운동은 맨발 걷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일기를 좀 써보셔라. 하루를 마감하고 내가 어떤 걸 먹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20일과 한 달만 하셔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나 방법론까지 넣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 건강서적에서는 종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이 되고 나면 60일, 90일 그래도
그 다음은 결국에는 1000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 채소과일식을 실천했는데 왜 바로 안 돼? 나 다시 카니보, 육식 먹는 거 해볼래. 이것도 해도 안 돼? 나 다시 기능의학처럼 강조하는 영양제로 한번 해볼래.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선택을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 여러분이 약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뭐 건강검진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와중에 가장 기본이 채소과일식을 바탕으로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것, 드시고 싶은 것만 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그 건강의 기준을 뭘로 잡아라? 완전한 걸로 잡아야 된다. 완벽으로 잡으니까 우리가 계속 강박과 집착에 시달리고 소비 마케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거는 모든 사회 전반 분야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외딴 무인섬,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벗어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한 번쯤은 이 책을 통해서 앞선 여러 가지 책들도 있지만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히 궁금한 것들 그리고 실천하는 것까지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채소과일식 잘하고 계신 분들 역시나 더욱더 궁금한증이 해결돼서 주위에 자신있게 나누고 전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엔 사람이 사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건데 나만 행복하면 그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위와 나누고 그 행복을 더욱더 극대화했을 때 그건 결국엔 뭐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루하루 감사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목적에서 이번 강연 영상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응원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해주시면 감사드리지. 네가 뭘 알면 뭘 알아.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 쓰면 그 몸에 고스란히 부정적인 기운이 나한테 온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웃으시면서 이 강연 영상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